장애인 문화예술학교 학생들의 연주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아주 감동했어요. 네, 유태기 학생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저희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에서는요, 예술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라는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 경기도 강명시에 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문화학교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전국 24개소에서 90여 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약 500여 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문 예술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에서는요, 발달장애인만이 갖고 있는 그 예술적인 감수성과 예술적인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23년도에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기학교육과정 개발, 예술가의 길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공교육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깨달은 점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예술교육 수용의 한계점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예술 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 학교 안에서의 예술교육과 그다음에 특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학생의 그 발달장애 학생의 예술교육 현황과 수요에 대한 그런 분석 그리고 현재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의 현장의 이야기까지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든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앉아서 하시려고 했는데요. 이게 PPT가 제대로 잘 보이고 여러분들께 이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좀 자리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발달장애인 대상 예술계 중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동희 교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좌자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이자 필리치 예술단의 대표를 맡고 계신 고재호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앞에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고재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화예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기억을 했고요. 제가 꾸준히 이제 발달장애인 아이들만 대상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제가 늘 고민했던 부분들이 우리 이런 장애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문화적인 예술적인 것들을 영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하다 보니 뭐 공연장도 저희가 많이 가서 만들어서 공연도 해보고요. 이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어디까지 고민되냐면 직업적인 것까지 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지금 앞에 있던 친구들도 다 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지금은 직업적인 친구들이 폐지예술단에서 지금 공연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지금 한 40~50명 정도가 저희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실력적인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또 최근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육적인 고민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실질적인 공교육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해보지만 대학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국가적인 기관에서 국가에서 조금 더 공교육이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우리 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발표하실 교수님들이 오늘 그 내용들을 듣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실제로 이제 장애인 전반적인 것을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는 제 생각에는 발달 장애인만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화예술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단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이동희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문화예술 중고등학교 만드는 전반부에 대한 얘기를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한번 수십 걸 제가 읽어봤는데 되게 제가 공감하는 것,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발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이동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대상 예술계 중고등학교 설립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장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 설립과 관련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이제 과분한 주제를 맡아서 공부해가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장협에서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계속 쌓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예술교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교육 요소입니다. 언어적 표현이 제한된 학생들에게 예술은 대체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자 정서적 자기조절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감각, 운동기능 발달, 사회적 관계 형성, 자기표현 능력 신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직업적인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교육 기반 예술교육 체계가 전무합니다. 특수교육 체제는 학교급과 장애 영역 중심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파편화된 교육 구조로 인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야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특수학교는 총 195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가 141개교로 압도적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중에서도 발달장애 학생이 전체의 약 70%인데 이들을 예술로 가르칠 수 있는 특수학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예술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지나 하면 방과후 학교,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장애예술센터, 민간예술교육기관 등에서 파편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용, 통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장애인 강사들이 중심돼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술적 전문성 형성의 핵심 시기가 중고등학교입니다. 자료집의 10페이지의 아랫단에 보시면요,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 분야는 조기 노출 이후 청소년기의 본격적인 기술 습득, 감각의 세분화, 표현 능력 확장, 정서 및 신체 발달이 맞물리면서 전문성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는 반복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함양되고 예술적 정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 영재 및 전공자 교육도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의 핵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진로교육법에서도 청소년기 직업 탐색과 기초 직업 역량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발달장애 학생은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제도적 통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입니다. 중등교육은 시간표, 교과 편성, 진로 선택 구조가 유연하여 전공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전일제 통합교육과 기초학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 단계는 이미 학생 간의 기초 역량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전공 중심 교과 편성, 개별화 교육계획과 예술 전공 트랙의 결합, 강도 높은 실기 수업 배치 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이 될 예술 전문 특수교육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인데요. 발달장애 학령 인구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급이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수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예술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 특수교육의 현실을 기반으로 공백을 진단하며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형 특수예술학교의 개념 정립과 운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지원의 필요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와 관련된 기존 논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주요 전달 체계입니다. 특수목적 특수학교와 관련된 그 연구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 특정 분야의 재능과 소질을 지닌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목적 특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체육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체육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얼마 전에 지지난달에 교원대에서 부설 체육 중고등학 특수학교의 착공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계 특수학교 연구에 대해서는 공백이 상당합니다.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을 핵심 교육 정체성으로 삼는 예술계 중고등 특수학교 관련 연구는 부재한 상태고요. 기존 연구는 체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예술적 강점을 기반으로 한 특수예술학교 설립과 교육적 효과,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 분석입니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발굴부터 배치, 교육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령에서 이 연구와 관련됐다고 판단된 것들을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에서 제가 추려놨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제6조입니다. 제6조를 보면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장애 영역별 균형 설치 의무화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특성화 특수학교라는 항목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발달장애 예술계 중고등학교의 지정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나 세부 유형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서 예술 중점 특수학교의 설립 근거가 좀 미비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화예술, 장애예술, 발달장애인 권리 관련된 세 가지 법령을 살펴봤는데, 세 법령 모두 장애인의 예술적 권리 보장, 교육 접근성 확대, 잠재력 개발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 학생의 예술교육 권리와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성장 지원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성인 장애 예술인 중심 지원 이야기고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는 미비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특수예술교육기관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 구조와 철학들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애를 제약이 아닌 예술적 잠재력으로 전환하는 강점 기반 철학이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감각적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고, 언어적 표현이 제한된 학생에게 대체적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티칭입니다. 특수교사, 예술가, 예술치료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업을 해서 단일 전문성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복합적 교육 요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공연, 전시, 쇼케이스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구성해서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학생들에게 실제 예술 현장 경험과 전문가 협업 기회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문화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과 포용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눈여겨본 사례가 스웨덴의 풍사가 김나지움의 운영 모델입니다. 저희가 가장 벤치마킹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스톡홀름에 위치한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예술계 고등 특수학교입니다. 예술을 매개로 한 학습, 의사소통, 사회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영역이 학교생활 전반에 통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소규모 학급 운영 그리고 개별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교사와 교육 보조 인력의 팀을 이루어서
학생의 특성과 필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고 예술을 단순한 교육활동이 아니라 발달장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참여를 견인하는 핵심 매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형 특수예술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 그리고 통합적 교육과정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4가지 예시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의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대상 예술계 중고등학교의 개념 정리 및 운영 방향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은 언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통해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은 단순한 치료 수준을 넘어서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예술적 강점이 있는데요. 독창적 표현 양상과 높은 몰입력, 반복적 연습을 견디는 인내심, 음악적 리듬과 음색, 신체 움직임, 색채와 형태를 통한 감정 표현력, 그리고 언어 중심 평가로는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 표현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예술활동의 효과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 향상과 삶의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전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형 특수예술학교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발달장애 학생의 예술적 잠재력과 표현 능력 증진을 위한 중고등학교급의 특수학교라고 일단 정의를 했고요. 학생 구성은 발달장애 학생으로 교육 내용은 음악, 미술 등의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조직 형태는 정규 학력 인증이 가능한 중고통합과정 특수학교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특수학교와 다른 점은 교육과정의 축이 어디인지 그리고 평가의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인력 구조가 특수예술전공교사 그리고 예술치료사가 팀티칭 구조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로의 지향성이 예술 기반 사회적 일자리를 중점으로 하는지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예술학교의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공통교과를 발달장애 학생의 기능적 맥락에서 재편해서 예술활동과 연결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 중점 교과군에서 음악, 미술 등 예술 실기 중심 교육을 심화하고 학생의 표현성과 창작성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지원 영역도 필요한데요. 교육과정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예술교육과 통합된 핵심 요소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기 운영입니다. 1학기는 학생 개별의 강점과 흥미 기반으로 2학기는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꾸려봤고요. 학년 말에는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높여보는 걸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 체제, 다 전문가 협업 구조, 그리고 지역 예술 생태계 연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행정적 지원 사항입니다. 특수예술학교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먼저 수요조사 및 설립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 이후에 중장기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재정 투자 심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설립 인가 그리고 설립 주체를 확정한 후에 교원 정원 배정 그리고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이걸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정식 개교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운영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특수교육법 개정과 특수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예술중점 특수학교 유형과 지정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성화 특수학교의 개념을 확장해서 예술중점 특수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과 교육부령 수준에서 유형별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공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연계해서 장애 학생 대상 학교 기반 예술교육 및 특수예술학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문화하고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서 졸업생의 성장 경로를 구축하며 새 부처가 장애예술교육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장애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입니다. 시도교육청의 특수예술학교 설립 인가 기준을 마련해서 학생 수요, 장애 유형
국토, 지역 예술 인프라, 폐교 활용 가능성 등을 반영한 설립을 수립하고 지역 소재 예술대학, 문화재단, 장애예술단체와의 MOU 체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지역 예술가와 매칭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전문 인력 제도 개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특수학교나 예술계 고등학교 교사 중에 경험과 역량 있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교대 4대 예술대학과 협력해서 특수예술교육 자격과정을 개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 예술교육 비장애인 강사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의 상근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전면 도입에 앞서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모형, 평가 틀, 인력 구성, 학생, 학부모 만족도, 그리고 진로 성과 등에 대한 실질적 자료 축적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장애예술단체와 연계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것을 통해서 특수예술학교 설립 전 단계에서 정책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식은 기존 특수학교 내 예술 중점 과정 또는 학급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요. 한두 개의 특수학교를 선정해서 예술 중점 학급을 설치해서 음악 또는 미술 중점의 예술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폐교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입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넓은 부지, 다양한 실내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기억이 결합된 잠재적 공공자원입니다. 이 폐교는 예술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겠습니다. 교실 및 특별실을 개조하고 그리고 강당과 체육관을 극장으로 그리고 운동장을 야외 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기반의 장으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특수예술학교 공간을 지역 주민 공유 플랫폼으로 설계해서 공동복지 모델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장의 리모델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자체, 교육청, 문화기관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폐교 같은 경우는 일본이 모두의 폐교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의 폐교 현황 등과 이것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밀을 구축하고 이걸 활용하여 폐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예술 캠프, 방학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 지역과 연계한 상품 개발 그리고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협력 및 역할 분담 체계화로 폐교 관리 추진단 등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예술계 중고등학교 설립의 기대 효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예술을 통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의의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문화권, 직업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공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겠고요. 장애예술인 생태계를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장하는 문화적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폐교 활용과 연계된 특수예술학교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이자 사회적 일자리 플랫폼으로 기능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문화, 복지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책 38페이지 마지막에 향후 제언을 써놨는데요.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예술 분야별 특수예술학교 교육과정 모델의 세부 설계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의 예술 역량 발달 경로에 대한 추정 연구,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에 대한 검증, 그리고 졸업생 진로 고용 성과 분석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개념 틀과 운영 방안, 그리고 개선 과제가 반영된다면 한국형 특수예술학교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정예학습자를 위한 특수예술학교 교재 체제 구축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보림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동희 교수님 발표 매우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더더욱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아젠더를 논의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밑바탕은 공감과 배려, 애정과 같은 이런 따뜻한 마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동희 교수님께서 많은 그런 제언들과 구축들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다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편에 서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제안이거든요. 그 해당 지식만 갖고 나올 수 없는 제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발달장애 예술 학습자를 위한 특수예술학교 교육 체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ACRS 모델과 음악 평가 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제 또 PPT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출발만이라도 동시에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잘하는 거는 뭐 차치하고 출발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 2015년에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얻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각장애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랑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발달장애 어머니하고 나눴던 대화인데요. 우리는 그냥 일단 출발만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애달프게 말씀해 주신 이 어머니의 말씀이 예술교육이, 우리 특수예술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은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학습자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는 특수예술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현재 발달장애 예술교육은 지역학교 교사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물, 학교가 갖고 있는 자산,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따라서 걸려 있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표준화된 평가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 자산의 어떤 편차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라는 장애 특성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된 평가 척도를 구축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비장애인 학습자처럼 어떤 발달의 그런 일반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그래도 보완해내봐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이 진행이 돼야 되죠. 특수학교는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그 장애의 어떤 성향이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와 개별적인 목표와 또 예술교육, 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목표를 잘 이행해서 엮어서 실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지금 잘 되고 있나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근거 기반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이런 것을 문제의식 삼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체계,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논의의 이론적 배경은 DSM-5 그리고 또 자기결정성 이론, 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예술교육의 특징입니다. 자, DSM-5라고 하는 것은 발달장애를 인지, 의사소통, 적응, 기능 전반의 차이로 정의를 하는 그 발달장애 법률입니다. 미국에서 내놓은 법률이고 계속해서 여기서 어떤 그 장애 진단 척도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글로벌하게 각각의 자기 나라의 장애 기준을, 진단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좀 중심적으로 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DSM-5를
살펴보면은 어느 해까지는 이것이 장애로 인정이 됐었는데 또 어느 때부터는 장애로 인정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장애로 인정받지 안 했던 것이 장애로 인정이 되는 그 업데이트 될 때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학습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결정성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토론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유능감, 나는 뭔가 유능하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있다. 소셜 안에서. 그리고 나는 자율적으로 뭔가 혼자 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이 구축이 되면은 인간이라는 그 인류는 이 세계의 완성 안에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과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더 커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건 장애학습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학습자 또는 성인 우리 모두에게 다 저를 돌아봤을 때도 관계성이 내가 충만하냐 아니면 유능감이 내가 항상 높이 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학습자, 발달장애 학습자들한테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예술교육의 특징, 이 활동 속에서 우리 장애학습자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의 성향, 어떤 성질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무용 교육은 이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해서 다감각적이며 정서적 연결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달장애 학생에게 매우 적합한 학습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특수예술학교의 역할은 도대체 어때야 되는 것일까? 지금 딱히 그렇다 할 학교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국장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 논의의 장인데요. 특수예술학교는 단순히 예술만을 가르치자고 하는 곳이 아니라 정서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자기 표현, 자기 결정성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술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예술 치료사 등이 융합적으로 함께 아까 이동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팀 티칭으로 함께 협력하는 교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본부장님에게도 살짝 여쭤봤지만 우리 이 특수예술학교라는 것을 상정할 때 다양한 형태로 구축될 수 있다. 물론 우리 지금 논의의 기반이 되는 국장협 이 예술센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장애학교 내에서 또 그리고 대안학교의 형태 또는 특수학급, 대학 연계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다닐 땐 어떤 형태를 우리가 구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뭔가 더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두고선 우리가 이렇게도 변모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모할 수 있고 마치 드래프트는 이미 갖고 있고 가봉안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맞춰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 핵심 서브스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갖고 있다면은 더 빠르게 이것이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음악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동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음악을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척도냐. 그래서 우리가 음악교과가 예술교과가 미술교과가 주요 교과에서 좀 밀려나가는 이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 척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같은 예술교육은 굉장히 재단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루브릭, 평가 척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수예술학교로 전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가져온 이론은 고든의 음악학습 이론입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2015년에 이제 돌아가신 학자세요. 그 미국의 템플 대학교 교수로 계셨었는데 뮤직 러닝 티어리라고 해서 음악학습 이론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린아이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육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씨앗이 되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선형적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추앙받는 그런 그 분이신데요. 그 분의 이론을, 평가 이론을 제가 갖고 와서 장애학습자 예술교육에 이것을 좀 변형시켜 보면은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이사님한테 부탁을 받고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음악에는 평가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 이론적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신뢰롭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구가 밑받침되는 도구가 필요하는데 고든의 이론을 갖고 와서 고든 같은 경우에는 PMMA, IMMA, AMMA Harmonic Rhythm Aptitude Test, Music Aptitude Profile과 같은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이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오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미지네이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상상하다라는 단어인데 오디에이션은 그것을 변형해서 소리를 상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틀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모방하는 능력, 그리고 음의 높고 낮음, 또 길이에 대한 반응, 정서적인 표현, 기본적인 예술적 테크닉, 그리고 집중도, 활동 지속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척도로 삼고선 그것에 대한 스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요청을 또 하신다면 아무래도 여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스케일이 그러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초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아노 또는 피아노 외의 악기, 성악, 모든 예술 분야, 지금은 우리가 음악 분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예술 분야에 이런 평가 척도는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수 학습자에게 필요한 개별화 교육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IEP, 개별화 교육, IEP라고 하는 것은 개별화 교육인데요. 개별화 교육 기반의 ACRS 모델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저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Artistic competence, 또 Artistic relatedness, Artistic self-regulation. 그래서 전부 다 앞에 예술적인 유능감, 예술적인 관계성, 예술적인 자기 효능감, 이렇게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평가 척도와 같이 버무려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교수 설계 원리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구조화된 과제, 예를 들면 난이도나 또는 감각, 개별화 등의 어떤 전방위적인 컨텐츠들을 고려를 해서 구조화된 과제가 필요하겠고요. 또 스캐폴딩 기반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습자 수준에 맞춘, 당연히 개별화 교육은 언제든지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계속 촉진하고 지원해준다는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겠고, 또 당연히 발달장애 학습자 또는 중복장애 학습자를 위한 보조공학 및 접근성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과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 내가 선생님이고 지도자이고 너희들 학생이니까 여기 따라. 이거는 장애 학습자든 비장애 학습자든 지금의 그 형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교수 양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 구성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학습자가 그 과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을 때 학습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감각적인 과부하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발달장애 학습자 교육 환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는 것이 감각이에요. 아이들한테 인지적으로 이것을 이해했니?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학습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예민하게 관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복도 패턴 기반의 안정구조. 어떤 그 발달장애 학습자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약속된 것에서 벗어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 그때부터 상동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수업을 제공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플렉시블한 어떤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어렵죠. 조건이 까다롭죠. 교수자에게. 하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애정 기반의 교육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의 마음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구조를 교수 설계를 갖고 와봤고 이 설계는 학습자의 정서 행동적 안정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평가 도구를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는 목적은 어떤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잘했어, 너는 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반응의 질과 변화의 방향성, 좋아지고 있다. 이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그래프의 방향을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발을 하려고 초안을 내봤습니다. 패턴 리스폰스 테스트랑 임프로비제이션 리스폰스, 엔게이지먼트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엔게이지먼트 제가 여기서는 영어로 안 써놨네요. 행동 정상 반응 평가를 정말 중요하게 저는 여기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을 할 거고요. 영어로 말하면 보통 이제 어떤 평가 도구들은 다 영어로 이제 지원이 돼야지 그게 전체 어떤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 속도 이름이 엔게이지먼트 스케일인데요. 저 마지막 것이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저기 안에는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그 다음에 인지적 참여 이 3개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학생들이 참여하는지, 몰입하는지, 그리고 관여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예술적인 척도를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설문이 될 수도 있고 셀프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관찰지가 될 수도 있는데 발달장애 학생 특성상 셀프 리포트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설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던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응 속도, 좌절, 내성, 정서 반응, 지속력 등은 예술 활동을 통한 발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모든 평가는 IEP 목표, 그러니까 즉 개별화 교육의 목표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개별화 교육 체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단기 및 장기 성과, short-term 또 long-term으로 해서 그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기 성과, short-term에는요 참여도 증가, 성취 경험, 또 정서 조절 향상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결정성이 높아졌느냐, 또 포용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냐, 문화예술 활동을 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롱텀에 넣어보았습니다. 예술은 학생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성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자면 특수예술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는 5가지의 아젠더를 제안 드리는데요. 첫 번째, 예술 전문 평가센터가 설립이 돼야 된다. 그거는 우리 국장협 내에서 별도의 도구로,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평가 자체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드물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국장협이 먼저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겠죠. 마치 문화재단들에서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별도 기구를 조그맣게라도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분야별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개발이 돼야 되겠고요. 개별화 교육 기반의 예술 통합 교육 과정이 구축돼야 되고 예술 특수 치료 융합 전문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예술은 괜찮은데 특수 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는 부족하고
부족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는 넘치는데 예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그 지도자들 안에서 있는 고민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고루고루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학생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특수교육 안에서, 특수예술교육 안에서는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교사 전문성 재교육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교사 양성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학습자 프로파일, 교수 설계, ACR 핵심 요소, 단기적 성과, 장기적 성과. 제가 지금 논의드린 것에 대한 것을 여기 한데 묶어봤는데요. 지금 책에는 그것이 영어 피규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압축된 형태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흐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학생의 예술 참여가 정서 조절 그리고 자기 결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술 역량 제고로 이어져서 직업 안정 기회 또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의 프레임워크는 예술 활동이 학습자의 감정, 행동, 인지의 여러 영역을 어떻게 자극하고 숏텀과 롱텀을 지나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와 포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수예술교육학교의 구조적 설계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분의 발표를 듣고 싶으니 정리를 하자면요. 예술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성장 구조라고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서 안정, 관계 형성, 자기 조절, 자기 결정성 이 모든 것이 예술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술 활동은 예술적 역량 및 비예술적 역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서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비예술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성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예술성 역량까지 상호적으로 또는 변증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예술학교는 평가와 교육과정이 연동된 체계로 발전해야 되겠고요. 오늘 제안한 저의 ACRS 모델과 평가 틀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용어가 생소해서 몰랐는데 저는 딱 개별화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와닿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요즘 통합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마치 비장애인들하고 같은 커리큘럼상에서 그냥 교육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개별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 특성에 맞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시겠지만 네네.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더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인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이희연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예술교육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달장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발표를 맡은 경인고대 특수통합교육학과 이희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앞 두 분 교수님 발표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많이 겹치고 또 두 분께서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이제 10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와서 최대한 좀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발달장애 학생에게 예술교육은 정말 단순히 교과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술은 발달장애 친구들 보면 말을 통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도를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도전행동, 그러니까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술 활동은 어떤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걸 표현하는 대체 의사소통 도구로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교육 체계에서는 이 발달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초기에 발견하고 또 전문적으로 개발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예술 특성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예술 교육의 필요성, 그 현행 그런 교육 체계에서의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 새로운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발달장애 학생에게 예술 교육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죠. 정서나 감각 조절, 감각 통합, 자기 표현, 그리고 협주나 이런 걸 하면서 또 사회성 기술, 우리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물론 독주도 하지만 독주를 연주한다고 할 때라도 심지어 가르쳐 주시는 분과 어떤 눈맞춤이라든지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성 기술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예술 활동과 높은 연관성을 지닌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어떤 제한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루틴을 고집하는 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계속 어떤 반복이 필요한 거,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꽂히는 거, 그리고 자폐 학생들 중에서는 시각적 학습자가 굉장히 많죠. 픽처 메모리를 가졌다. 뭘 하나를 보면은 딱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평소에는 이 학생들의 어떤 장애 특성이고 제한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술 교육에서는 잠재적인 강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적,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특정 주제나 매체에 굉장히 잘 몰입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또 절대 음감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시각적 기억력을 가진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발달장애 친구들이 전문 예술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재능으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면 전문 예술가나 예술 기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발달장애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학교 유형이 일반 학교가 있고 일반 예중 예고가 있고요. 그럼 특수학교가 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배경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일부 청중께서는 지금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일반 교육과정과 달리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요. 공통교육과정, 이 커먼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초1부터 중3까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크레딧 베이스드 일렉티브 커리큘럼은 고1부터 3학년까지 학점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고요. 기본교육과정, 이 베이직 커리큘럼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1부터 고3 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되는 과정으로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기본 교육 과정은 학업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응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둔 기능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학교에서는요,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공통교육과정이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이랑 같이 병행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발달장애 예술 특성화학교를 설계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바로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시수 50% 조정 가능 규정입니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자립 준비도 그리고 학습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라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고 각각의 이제 장애가 심한 이런 중도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이런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군별 시수를 50% 범위 내에서 감축하고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교과 그런 학업 내용보다는 좀 더 기능적인 일상생활 기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수 50% 범위 내에서 감축이라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교과 시수를 줄여서 일상생활 활동, 그러니까 자립생활이나 뭐 여가 활동 이런 거에 집중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술 특성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의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해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자율성을 이용해서 특정 교과 시수를 극대화하는 게 가능한데요. 학교가 예술 교과군의 시수를 이 법적인 틀 안에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대폭 늘려서 예술 강조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이런 학생들은 일반 학교, 예중, 예고, 특수학교 이렇게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학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교사가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지원, 특수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계속 말씀하시는 개별화 교육 계획, 개별화 지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적절한 개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죠. 그 이제 일반 예중 예고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듯이 고도의 전문적인 그런 예술적 기량과 경쟁 중심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입학부터 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특수학교의 예술 교육은 전공형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런 예술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 예술 교사나 시설이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러한 어떤 한계는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의 잠재력을 전문적인 진로로 연결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역시 일반 학교 중심의 포용 교육만으로는 전문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전문화된 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예중, 예고 또는 예술 특성화 특수학교가 기존의 이런 교육 체계의 한계나 공백을 보완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국내 사례 하나, 국외 사례 하나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구에 있는 예아람 학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예술 특성화 특수학교라고 기사에서도 소개되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실제 이 학교 연구부장님과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예아람 학교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1인 1학기 프로그램과 예술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앱 기반의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1년 이후에 이 학교 졸업생의 15명이 전문 예술 분야 취업에 성공해서 이렇게 진로로까지 연계되는 그런 성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앱에서 학생들의 그런 진로를 모니터링 하는지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그 이보림 교수님 발표하신 여러 평가 측정 기준이나 척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앱 같은 데 담겨가지고 학생의 어려서 진로 탐색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의 쭉 이 학생의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이 포트폴리오로 쭉 모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진로 설계나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아람 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요 고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기를 탐색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중등에 들어서서는 선택하고 심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어떤 쭉 발달 주기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좀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Very Special Art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미국 케네디 센터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교육과정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요. 전문가 양성도 하고 지역사회 연결,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워싱턴 DC의 그 케네디 센터에 본부를 두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랑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 모델을 위한 어떤 주요 방안들을 몇 가지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는 아까 그 시수 50% 조정, 그거를 가지고 좀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화 교육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IP와 예술 교육의 목표를 긴밀히 연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교육의 목표가 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뭐 대근육, 소근육 기능이라든지 사회성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꼭 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구어적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뭐 수색이라든지 저희가 뭐 박자를 이해하고 알려면 1, 2, 3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개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과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이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과 예술 교육의 목표가 긴밀히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특수교사와 예술교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교수, 이 코티칭이 제도화돼야 되고 사실 교사 양성 제도부터 이런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 모두를 갖춘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설 구축, 그리고 예술활동 결과물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기반의 그런 어떤 전환교육, 진로와 연계된 전환교육이 이 발달장애 학생들의 체계적인 사회 진출을 잘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넘어가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발달장애 학생의 예술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술 중심의 시수 확보가 꼭 필수적이고요. 이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50% 시수 증감 규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틀 안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갑자기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에 예술교육을 시작하겠다 이거보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악기를 탐색해보면서 나한테 정말 맞고 나의 강점에 잘 적합한 그런 악기가 무엇인지 이런 뭐 탐색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 심화 이런 점진적인 심화 구조를 설계해서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더 이상 우리가 뭐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예술적인 장점을 가진 창작의 주체로서 그 나중에 전문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런 협회와 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의견 또 노력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 교수님 발표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보통 6, 7세에 보통 우리가 장애 등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얘가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증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장애 등급을 받으면서 같이 예술성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피아노 연주부터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술성이 조금 다분히 있는 아이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미 교수님 오늘 예술 실험미술 주로 통계하시는 분이셔서요. 그쪽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도 잘 모르고요, 발달장애도 잘 모르고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해오고 있고 주로 이제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론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전공은 네트워크 분석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이번 올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한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마 이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스스로 이렇게 좀 배움의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이제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도 발표하는 자료를 보시면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구글 노트북 LM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중간에 보면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유료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했는데 이제 계속 이 과제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연구들을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기본 계획들이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기본 계획들이 제 예상과 다르게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도출이 돼서 오늘 앞에서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다 잘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 교육학에서 요즘 강조하는 건 생애주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예술인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의 삶 관점에서 삶을 전체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이제 큰 그림이 필요하느냐 해서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이현 교수님처럼 이제 특수교육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이제 우리 공연도 봤지만 장애 예술인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예술인들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고등교육에서의 어떤 장애 예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그 부분들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연계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래도 연계를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어서 이런 거를 물론 이제 우리가 교육부나 문체부가 따로따로 기본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융곡팝을 또 2022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런 부서들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종합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장애 아동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저출산 문제가 요즘 가장 심각한데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의 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 아동들은 이렇게 늘고 있고요. 특히 10년 사이에 한 1.5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73%가 발달장애 학생입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교육도 우리 이제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떤 이제 학교라든지 2010년에는 150개 학교였지만 지금 195개 학교, 특수학급도 이제 많이 늘었고 전공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양적인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거를 떠받들고 있는 실제로 이제 그럼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특수교육 아까 물론 이제 성공 사례가 있었지만 졸업생의 진로들이 여전히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다. 특히 제조라든지 서비스 단순 노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진학률이 43.7%, 취업률이 36.1%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진학하거나 미취업률이 20% 정도 돼서 이제는 좀 우리가 이제 많이 요즘 강조하는 게 교육과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이제 고용 이런 거를 잘 연계하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성공 사례 중에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은 2015년에는 12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100명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약 7배 이상, 물론 이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7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예술 교육이라는 게 인문 교육의 성격이 아니라 장애 학생의 자립을 위한 직업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어떤 여론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마이닝
1년 동안에 이제 어떠한 인식들이 있나 봤더니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 가족 이런 어떤 사회성, 뭐 학교, 학습, 복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 이런 이제 놀이 이런 이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해서 긍정 단어가 뭐고 부정 단어가 뭐고 중립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생각보다 긍정 단어가 많았어요. 성장하다, 뭐 희망, 긍정적이다, 효과적이다, 많은 관심. 그리고 물론 이제 부정 단어도 있었죠. 크게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다, 불안, 스트레스 느리다 이런 것도 있고 중립 단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고요. 우리 발달장애와 이제 발달장애 아동과 문화예술 교육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이제 예술, 뭐 교육, 문화, 지원, 프로그램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공통 단어로 등장하게 됐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요즘 이제 우리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이 특수교육도 어떤 발전 계획이 있나 제가 잘 몰라서 봤더니 23년에서 27년 벌써 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있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1번 추진 전략 중에 주요 과제 중에 3번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아까 이제 발표하셨지만 뭐 부산이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이제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개교한 학교도 있긴 하지만 개교 예정 중인 물론 좀 진행이 느린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교 예정 중인 학교들이 이렇게 이제 단일 어떤 특수 학교 사례도 있고 분야별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산대라든지 뭐 교원대, 체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계획상으로도 상당히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예술 중점학교가 이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많은 연구는 아니고 하나의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이제 사례를 봤더니 고등교육의 사례가 일반인들은 우리나라가 보통 42.3%가 전체 인구 중에 대졸 이상의 비율인데 장애인 대졸은 이제 14%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논의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논의가 정말 이런 발달장애 학생이 이런 고등교육이 정말 필요하냐? 그 다음에 과연 이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학위 취득하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답으로 위험의 존엄성에서 고등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성장의 기회이며 이를 차단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기회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보장되될 권리다라는 연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2년에 이렇게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학위 비학위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명시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4가지 모형이 있었고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특별학과가 있구나. 그다음에 일반학과도 있고 일반 대학, 특별대학 운영도 있고 비학위 과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나사렛 대학교의 재활 자립 학부가 이제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2009년에 이미 4년제로 설립이 돼 있고 대구대학교가 원래는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위 과정이 돼서 특수 창의융합과라고 해서 2023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교 중에는 이제 협성대학교의 에이블 아트 스포츠학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중고등학교 논의를 중점을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애들이 진학할 어떤 대학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게 예술, 음악, 체육 이렇게 이제 과를 나눠가지고 4년제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안산대학교는 이제 3년제 전문대학으로 에이블 자립학과 이건 뭐 예술을 중심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것도 비학위 평생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전문 학사로 이렇게 전환이 된 예시가 있어서
오늘 아까 이동희 교수님도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 시작은 이제 파일럿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정규적인 학교로 충분히 우리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사례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사례는 여기 보시면 이제 TPSID라고 해서 지적 발달장애 학생들이 어떤 이제 교육 참여하는 것을 국가가 돕는 모델인데 여기는 벌써 이제 38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 4년제 대학 28개, 2년제 10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물론 이제 미국 대학은 한 4,000개가 넘기 때문에 뭐 대학 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고등교육도 우리가 물론 이제 오늘은 중고등교육이 핵심이긴 하지만 우리가 연계적인 측면을 본다면 고등교육도 이제는 첫 발들을 많이 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삶을 살 때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래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도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뭐 재단이라든지 뭐 지원, 기회 뭐 이런 키워드도 보이고 아까처럼 감성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여전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단어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단어도 여기 뭐 장애 부족하다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성장하다, 기여하다, 뭐 소통하다, 깊은 울림, 뭐 이제 즐기다, 상당히 열정,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단어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문화예술 활동 현황은 뭐 제가 주로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조사한 데이터의 보고서를 통해서 봤더니 주로 이제 미술이 가장 많았고요. 음악,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교육받는 기간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전히 인문교육에 치중이 돼 있는데 인문교육은 그나마 우리가 잘 되고 있지만 전문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어떤 발표 횟수는 물론 이제 조금 많아지기도 했지만 가장 이제 전문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어려움이 아마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비용,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문 교육까지는 오지만 그 다음에 전문 교육으로 가긴 힘들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결론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기본 계획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장애 예술인의 예술 교육 전문 인력 지원, 특히 이제 장애 예술인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지원인 양성에 이제 기본 계획이 있고 일자리 확대도 이렇게 이제 기본 계획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특수교육 계획과 이 계획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 이렇게 연속적인 경로로 연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이번 이제 발표하면서 지난달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11월 27일부터 29일 처음으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이제 공연을 특히 29일에는 단독 공연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직업인으로서 우뚝 섰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특수교육과 고등교육, 장애예술인 정책이 좀 연계돼서 어떤 예술교육을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잇는 어떤 직업의 핵심 통로, 그래서 어떤 부가활동으로서가 아니라 핵심 교육,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과 성장 이런 거를 완성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단순히 복지 지원이 아니고 우리 이 예술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도 어떤 창의성, 포용성을 한 단계 높이는 미래를 향한 훌륭한 투자가 되겠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업을 갖는 친구들이 저희 페르체도 많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술을 띄는 직업이
직업이 아니고요. 예술로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기업체에 소속돼 있고 그냥 활동을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교수님이 약간 통계적으로 취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친구들의 그 대부분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걸로 직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국제적인 문화교류협회요. 우리 문화예술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계신 장효진 선생님께서 오늘 그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를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장역 송파예술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미술을 강의하고 있는 장여진입니다. 네, 앞에서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장애인 예술학교의 필요성 그리고 방안,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는 그 입장에서 장애인 예술학교의 필요성과 그리고 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미술 수업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PT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 111페이지의 발표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졸업 후 미술관에서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고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5년 전 미국에 건너가 3년을 거주하며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미술과 음악을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 어메이즈에서 미술을 가르쳤고 산호세 시립미술관에서 어린이 미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공립초등학교에서 미술 감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적용해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한 발화와 상호작용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공립초등학교의 많은 미술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일반 미술을 가르친 경험과 졸업 후 미술 현장에서 현대미술을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와 매체들을 사용한 미술 작업의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짧지만 제가 가진 양국에서의 티칭 경험이 장애인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제가 진행하였던 수업 내용과 수업을 통해 느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미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 또 현장에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며 미술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느낀 장애인 중고등 예술학교의 필요성과 방향성,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진행한 수업 내용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부족한 상호작용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산호세 시립미술관 어린이 감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거장들의 미술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고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나누며 수업 참여와 발화를 유도했습니다. 주로 3가지 열린 질문, What's going on in this picture? What do you see that makes you say that? What more can we find in this picture를 통해서 작품을 자세히 감상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서 말하게 도왔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질문들로 변형해 대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거장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북아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피티, 건축, 사진, 영상, 촌실주의 등 현대미술의 경향과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후에 연결되는 작품 활동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 감상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112페이지에 실린 사진은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앞서 말씀드린 감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가서 50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색선, 텍스처 등 미술 조형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은 이제 작품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준비해온 오마주 작품 샘플에 쓰인 재료와 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자 시연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학기에 바스키아 프로젝트다 하면 이제 바스키아 작품을 10개 정도 가져가서 함께 얘기하고 또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친구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 때 디렉션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설명하며 최대한 개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자기만의 작업 스타일로 재창조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한 프로젝트를 끝낸 날은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다른 학우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존중하며 나와 다른 새로운 시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서서 자기의 작품을 얘기하고 또 박수도 받고 이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이러한 또 경험을 통해서 또 인정받는 인정 욕구도 또 성취하고 엄청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다음은 작품 전시입니다. 한 학기를 마친 후에는 가족, 친구들을 초대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진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파트의 이제 마지막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예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미술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There's no right or wrong answers in art, so please feel free to express yourself 일 것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정답이 없는 미술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며 성실과 인내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한 가지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시각적인 결과물로 느끼는 자아 성취감을 통해 긍정적 자기인식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민하고 불안한 성향을 가진 발달장애 학생들의 심리적 치유의 시간이 되며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붓을 잡아 칠하고 연필로 그리고 크레이를 만지는 활동을 통해 소근육 발달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전업 작가로서 사회와 소통하고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미술은 자기 표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 자기인식을 도우며 사회와 연결되는 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미술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느낀 장애인 중고등 예술학교의 필요성입니다.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입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어메이지에서는 학생 1명당 1명의 고등학생 발란티어 봉사자가 학생들과 함께하며 미술 수업을 도와줍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발달장애 친구들을 특별한 약자로서 대한다기보단 그들의 장애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고유의 색깔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발런티어들은 기능적인 어려움에서 헬퍼로서 돕고 작품 활동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는 존중 속에서 가지는 사회적 안정감을 통해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본인의 작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만난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밝고 긍정적이며 작품 활동에 있어 주저함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기에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받고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며 건강한 자아관을 가진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교사 지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수업하는 교사로서 느낀 어려운 점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라포가 형성되기까지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더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고 시행착오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발달 장애인 학생들의 작업을 도우며 느끼는 즐거움이자 어려움은 커리큘럼의 연구 영역입니다. 발달 장애인 학생들 개개인 발달 정도와 장단점, 취향이 모두 다 다르기에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좋은 작업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테크닉의 연마 또한 기본기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지만 탈장르화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경향과 비교하면 발달 장애인들의 직관적인 표현법을 장점으로 다양한 소재, 재료들을 사용하여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탄탄한 미술 이론을 토대로 다양하고 짜임새 있고 일관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초등학교 산호세 시립미술관 그리고 산호세에 있는 비영리 단체 어메이즈 3개의 기관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처음에 온 선생님들의 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며 트렌드에 맞게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소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가 설립돼서 선생님들 또한 성장할 수 있게 연구를 지원받고 함께 나누며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갖춰져 많은 발달장애 작가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가진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모 교육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 수업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면 학생이 미술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미술에 무지해서 어떻게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부모님도 미술에 대해 공부하시고 경향 또한 아시면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비전공자인 부모님들께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 볼 수 있었던 아쉬운 점 한 가지는 부모님들께서 다른 학생들의 작업과 본인 자신의 자식의 작업을 비교하는 점이었습니다. 미술의 정답이 없기에 가진 장점을 기뻐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에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예술학교에서 부모님의 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작가로서의 학생들을 서포트하는 데 힘들지 않게 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은 사회와의 연결 부분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놀란 점은 발전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시스템으로 미국보다 미술 작가로서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던 그 학부모님께서 그 한국의 그 기업에서 이제 미국 미술 작가들을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역이민을 오시는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정보들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취직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정보들 가운데에서 소외된 재능 있는 학생들 또한 돕고 꽃피울 수 있게 향후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또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장애인 예술 중고등학교가 그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